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이 무거웠습니다.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처럼 잔뜩 찌푸린 하늘을 보며 저는 괜히 마음이 스산해졌어요. 이런 날은 꼭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내오곤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저려왔지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가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아들 정태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엄마, 나 정태기야. 아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아니, 별건 아니고. 그냥 서준이가 어젯밤부터 열이 좀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겨우 5살 제 금쪽 같은 손주 서준이가 아프다는 소식은 세상 그 어떤 굳은 소식보다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뭐, 열이 있다고? 몇 도인데? 병원은 다녀왔어? 걱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젯밤에 39도까지 올라서 해열제 먹이고 재웠고 아침에 병원은 다녀왔어. 목이 좀 부었다네. 아이고 저런. 밥은 좀 먹고? 애가 아프면 입맛부터 잃는데. 죽 조금 먹다 말았어. 계속 칭얼대고 잠만 자려고 하네. 아들의 힘없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더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제 눈으로 손주 녀석의 얼굴을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요. 알았다. 엄마가 지금 죽이라도 쑤어서 갈게. 너희는 애 보느라 정신없을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아냐, 엄마. 뭘 또 와. 진주가 알아서 하고 있어.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애 엄마도 같이 맘고생, 몸 고생하고 있을 텐데. 내가 가서 좀 거들어야지. 기다리고 있어. 저는 아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지요. 쌀을 씻어 냄비에 앉히고 냉장고에서 소고기 다진 것과 갖은 채소를 꺼내 잘게 다졌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뭐든 꿀떡꿀떡 잘 넘길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정성을 다해 죽을 수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서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축 처져 있을 아이의 얼굴, 열에 달아 빨개졌을 두 뺨을 떠올리니 마음이 급해져 손놀림이 절로 빨라졌어요. 보온병에 뜨끈한 죽을 가득 담고 혹시나 아이가 입맛이 돌까 싶어 달콤한 배도 하나 깎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서기 전 약국에 들러 아이들용 비타민 젤리와 열 내리는데 붙이는 시트도 잊지 않고 샀어요. 양손 가득 무겁게 들었지만 제 발걸음은 하나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어서 빨리 가서 힘들어할 손주와 며느리, 아들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이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아들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김진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나다 아가. 서준이 아프다길래 죽 좀 쑤어왔다. 잠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달칵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지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활짝 웃으며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겨우 한 뼘만 열어둔 채 며느리는 집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라고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왔냐는 듯한 귀찮음이 가득 묻어났지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들고 온 보온병을 들어보였습니다. 우리 강아지 아프다는데 할미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소고기 듬뿍 넣고 죽 쑤어왔어. 뜨끈할 때 좀 먹이지. 아, 괜찮은데. 저희가 알아서 다 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문을 막아선 채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도 들어가서 애 얼굴이라도 좀 보고. 지금 막 잠들었어요.
깨면 또 칭얼댈 텐데. 그냥 가세요, 어머니.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마치 불청객을 쫓아내려는 듯한 태도였지요. 저는 양손에 들린 짐들이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그럼 이것만이라도 안에 들여놓고 가마. 식기 전에 먹여야지. 됐어요. 집에 죽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쌓아왔던 서운함과 서름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반찬이라도 해다 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냉장고에 처박아 두었다가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되게 만들곤 했지요. 아들 내외가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제 노후 자금의 절반을 뚝 떼어 보태주었을 때도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입을 싹 닦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가 그리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저는 늘 참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정태기가 중간에서 힘들어할까봐 제가 좀 서운하더라도 참고 넘어가면 가정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픈 손주가 걱정되어 한 걸음에 달려온 제게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며느리의 냉랭한 얼굴을 마주하니 더 이상 참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가, 네 어머니, 너는 내가 이렇게 오는 게 그렇게 싫으니?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피곤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싫은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거죠. 어머니 오시면 저희도 신경 써야 하고 솔직히 좀 피곤해요. 피곤해? 애 할미가 손주 아프다는데 달려온 게 피곤할 일이니? 호들갑 떨지 마세요, 어머니. 애들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는 게 오히려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거라고요. 호들갑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모든 정성과 걱정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호들갑이자 부담스러운 참견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들고 있던 보온병과 약국 봉투를 현관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너희가 알아서 잘하는데 내가 주책을 부렸어. 제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돌아서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온통 눈물에 젖어 흐릿하게 보였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든든한 딸 하나가 더 생기는 거라던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헛된 희망이었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도 먹지 않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과 아들의 무심한 목소리를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들에게서는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서준이가 괜찮아졌는지, 그날 내가 가져다 준 죽은 먹기라도 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했지만 차마 먼저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참견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주에 대한 걱정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부담을 주지 않으리라, 그저 아이 안부만 간단히 묻고 끊으리라
몇 번이고 다짐하면서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아가. 바쁘니? 네, 좀 바쁜데요. 왜요? 벌써부터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서준이 이제 괜찮은가 해서 열도 다 내리고 밥도 잘 먹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지.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응? 됐거든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좀 참견 마세요. 어머니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애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참견이라는 말이 또다시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까지 덧붙여서요. 저는 할 말을 잃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저희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용건 있으시면 문자로 남기시고요. 달칵. 며느리는 제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뚜뚜하는 차가운 기계음만 한참 동안 귀에 대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아들 정태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제가 겪은 이 말도 안 되는 서름을 아들이 알아주기를 바랐어요. 내 아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정태가 너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잔뜩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물었어요.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냐니?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며칠 전에 내가 너희 집에 간 거 몰라. 방금 전에 네 아내랑 통화한 건? 아, 그 얘기. 아들의 목소리가 우물쭈물하며 작아졌습니다. 정태가, 네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참견하지 말래. 내가 전화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내 손주 아픈 거 걱정하는 게 참견이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니? 말 좀 해봐. 저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제 가슴에 더 큰 못을 박는 것이었어요. 엄마, 진주가 애 아파서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좀 이해해줘. 이해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제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주기는커녕 제게 이해를 강요하고 있었어요. 이해? 내가 뭘 더 이해해야 하니? 문전박대 당한 걸 이해해? 호들갑 떤다고 무시당한 걸 이해해? 아,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진주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냥 힘들어서 그런 거지. 힘들어? 세상에 너희만 힘드니? 나는 안 힘들어. 평생을 너 하나 보고 살아온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서 너희한테 짐짝 취급이나 당하는 나는 안 힘드냐고. 제 절규의 아들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엄마. 그러니까 엄마라도 좀 나를 봐서 참아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아이에게 나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아니구나. 그저 아내와 자신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할 엄마일 뿐이구나. 제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차갑게 꺼져버렸습니다. 알았다. 저는 눈물을 닦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 너를 봐서 참아달라 이거지? 그래, 참아줄게. 아주 원 없이 참아주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그런 뜻 맞아. 내가 똑똑히 알아들었어. 이제 다시는 너희 일에 참견 안 할게.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을게. 됐니? 저는 아들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정택이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의 결혼사진 속에서 며느리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 사진을 찍던 날 저는 이제 정말 고생 끝이라고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오순도순 잘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었지요.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희망이었을까요? 저는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그래, 진주야. 너희 말이 다 맞다. 내가 참견이 많았고 내가 주책을 부렸지.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너희 인생, 너희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담겨 있던 체념과 며느리의 목소리에 서려 있던 경멸이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라도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아들의 그 한마디는 제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참아주마. 너희가 다시는 나를 찾을 수 없을 때까지, 내 존재가 너희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참아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 생각도 물 마실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천장의 무늬만 바라보며 수십 년의 세월을 되감아 보았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아 겨우겨우 정태기를 대학에 보냈던 일, 행여나 기죽을까 남들 다 해주는 과외 한 번 못 시켜준 게 미안해 밤새 아들의 책가방을 끌어안고 울었던 일,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묘소 앞에서 내가 정태기 하나만큼은 번듯하게 키워낼 테니 하늘에서 지켜봐 달라고 맹세했던 일까지. 제 인생은 온통 아들, 이정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상이 아들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여자 아이 하나의 말 몇 마디에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분하고 원통해서 눈물이 날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에서 차가운 불덩이 같은 것이 이글거리며 타오를 뿐이었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고 체념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병든 늙은이의 모습이었어요. 퀭한 눈, 푸석한 피부, 하얗게 서리가 내린 머리카락까지.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정택의 엄마가 아닌 오영자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제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억지로 찬밥에 물을 말아 넘기고 기운을 차리기 위해 쌍화탕도 한 병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에서 가장 점잖고 깨끗한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며칠 만에 나선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뭘 좋아할까, 며느리는 뭘 사주면 기뻐할까, 손주 옷이라도 한 벌 사입힐까, 온통 그들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제 생일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결심의 마지막 쐐기를 박아줄 그들의 행동을요. 생일날 저녁 예상대로 아들 내외가 서준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무심하게 툭 던진 말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멋쩍은 듯 머리만 극적이고 있었고요.
며느리는 들고 온 백화점 쇼핑백을 식탁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지나가다 세일하길래 하나 샀어요. 세일하길래 라는 말이 유독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쇼핑백을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얇은 스카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화려한 색상의 철 진한 디자인. 아마 2월 상품을 헐값에 파는 매대에서 집어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작년 제 생일에는 명품 지갑을 사달라고 대놓고 노래를 부르던 며느리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 소원을 들어주었지요. 제 쌈짓돈을 탈탈 털어서요. 그런데 정작 제게 돌아온 것은 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스카프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스카프를 말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실망스럽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저 역시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고맙다. 잘 쓸게. 마음에 드세요? 색깔이 화려해서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던데. 제 마음을 떠보려는 듯한 그 말에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마음에 들고 말고. 네가 준 건데 뭔들 마음에 안 들겠니? 제 대답에 며느리는 안심한 듯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그들이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제가 차린 저녁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해서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열 계획인데 초기 자본금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지요. 저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과일을 내오자 며느리가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제가 사업 구상은 다 해놨는데 딱 하나 돈이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말인데 이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깎아놓은 사과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아삭하고 사과 씹는 소리가 거실에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자랑 원금은 꼬박꼬박 잘 갚을게요. 절대 어머니한테 피해가는 일 없게 할 거고요. 사업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시선을 피하며 괜히 딴청을 부리고 있었어요. 이미 아내와 다 이야기가 끝난 일이겠지요. 저를 어떻게 설득할지 작전까지 다 짜고 왔을 겁니다. 어머니, 저희 한 번만 믿고 도와주세요. 네. 며느리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 눈빛에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잠자코 있자 며느리는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좀 당겨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정지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살아있는 제 면전에서 제가 죽은 뒤의 유산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남편과 사별하고 제가 피땀 흘려 지켜온 이 집이 저들의 눈에는 이미 자신들의 소유물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그 집을 잠시 지키고 있는 관리인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있는 제게 아들 녀석이 한술 더 떴습니다. 엄마, 진주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사업 잘 되면 우리 다 같이 좋은 거니까 엄마가 좀 도와줘. 응? 다 같이 좋은 거. 그 말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늙은 현금 인출기일 뿐이었지요. 제 인생, 제 건강, 제 노후 같은 것은 저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아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어요. 저들의 얼굴에서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모습도 딸처럼 여기고 싶었던 며느리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먼 낯선 두 사람만이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생각할 시간을 좀 다오. 제 입에서 나온 것은 겨우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입을 삐죽거렸지만 더 이상 저를 다그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곧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의 어둠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한치의 미련도 남겨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괴로워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느라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분주했습니다. 저는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앞으로 살아가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 이 집은 얼마쯤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그들의 소나기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을지 밤새도록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제 행선지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부동산이었습니다. 그곳의 박 사장은 제가 이 동네에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형님, 아오하며 막역하게 지냈으니 제 개인적인 사정도 웬만큼은 꿰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돋보기 안경을 쓴 박 사장이 신문을 보다 말고 저를 보고는 반갑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어쩐 일이세요, 여기까지.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차나 한 잔 얻어 마실까 하고 들렀습니다. 박 사장은 제 말에 사람 좋게 웃으며 믹스커피를 타주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 이 집 내놓으려고요. 제 말에 박 사장은 마시려던 커피를 내려놓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집을요? 아니, 이 좋은 집을 왜요? 정택이 장가도 보내고 이제 두 발 뻗고 편히 사실 일만 남았는데 그래서 팔려는 겁니다. 이제 정말 두 발 뻗고 편히 살고 싶어서요. 제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박 사장은 제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한 듯 표정을 굳히고 물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정택이네랑 뭐 안 좋은 일이라도.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사장님. 그냥 제 인생 마지막으로 큰 결심을 했다고만 알아주세요. 저는 박 사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 결심이 얼마나 굳은지만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탁을 덧붙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집을 판다는 사실을 제 아들 내외는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아주 조용하고 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 해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 사장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윽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형수님이 그렇게까지 결심하셨다면 제가 군말 없이 도와드려야지요. 걱정 마십시오. 제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잖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믿음직한 조력자를 얻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 이후 저의 은밀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정말 약속대로 아주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했어요. 집을 보러 올 사람이 있을 때면 최소 하루 전에 제게 문자로만 연락을 주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등산 약속. 이런 식으로 우리 둘만 아는 암호를 정해서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집을 비웠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요즘 건강이 영 안 좋아서 친구랑 뒷산에 다니기 시작했다. 혹은 노인정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겨서 가본다는 식으로 둘러댔지요. 다행히 그들은 제게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 말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집에 없는 시간을 더 반기는 눈치였어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 날이면 저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동네를 몇 바퀴씩 돌며 시간을 보냈어요. 수십 년을 살아온 동네였지만 그렇게 찬찬히 골목 구석구석을 걸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담벼락에 핀 개나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놀이터, 갓 구운 빵 냄새가 풍겨 나오는 빵집까지 그 모든 풍경이 곧 사라질 제 과거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인터넷으로 이사갈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아들 내외가 쉽게 찾아올 수 없는 먼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갔던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고 공기가 맑고 무엇보다 인심이 좋았던 곳. 남편은 그때 농담처럼 말했었지요. 여보, 우리 나중에 늙으면 다 정리하고 이런 데 와서 낚시나 하면서 삽시다.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던 말이 이제는 제게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마을의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작고 아담한 집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가는 것이니만큼 집을 고르는 데에도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제가 친구 집에 잠시 가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어디야? 나 숙자네 집에 와 있다. 왜? 아니, 진주가 엄마표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네. 서준이 데리고 지금 그리로 가도 돼?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 사장에게서 바로 1시간 전에 오후 4시 중요한 손님 방문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아이고, 어쩌나. 나 오늘 숙잔에서 자고 갈 건데.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에이, 아쉽네. 그럼 할 수 없지. 알았어, 엄마. 푹 쉬다 와. 아들은 별 의심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마터면 모든 계획이 들통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 사장에게서 결정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마음에 들어하는 부부가 나타났는데 가격만 조금 조정해주면 당장이라도 계약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가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낮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사장에게 그 가격에 계약을 진행해달라고 말했어요. 계약 당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목욕 재개를 하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서자 인상 좋은 중년 부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집이 아주 마음에 든다며 앞으로 깨끗하게 잘 관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 피땀이 서린 이 집이 적어도 좋은 사람들에게 넘어가는구나 싶어서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붉은 인주가 마르고 나면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제 보금자리가 이제는 남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제 통장으로 두둑한 계약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이 돈이 제게 가져다 줄 자유보다는 제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동산을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데 문득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팔았다. 우리 이제 정말 끝이다. 이렇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제맛이라고 했던가요? 제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은 젊은 날의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나 좀 응원해줘요. 나 이제 정말 홀로서기 하려고. 당신이 그토록 지켜주고 싶어 했던 이 오영자,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대답 없이 웃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가 저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잔금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다가도 곧 닥쳐올 폭풍을 생각하면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이삿짐 센터와 남쪽 바닷가 마을의 집 계약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들 내외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리는 것뿐이었지요. 잔금을 받기 이틀 전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저녁은 먹었어? 엄마. 방금 먹었어. 웬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내일 저녁에 너희 식구 다 같이 우리 집으로 오렴. 엄마가 아주 맛있는 거 해줄게. 아들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좋은 일. 아주 좋은 일이지. 그리고 너희가 전에 부탁했던 거 있잖니. 집 담보 말이야. 그거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일부러 말끝을 흐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생각해 봤는데 뭐? 엄마, 설마. 내일 와서 얘기하자. 와서 밥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해. 끊는다. 저는 아들이 더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지금쯤 며느리와 함께 뛸 듯이 기뻐하며 내일 저녁 만찬을 기대하고 있겠지요.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드디어 성공했다고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껏 기대하렴. 너희가 오르게 될 희망의 정상에서 내가 아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려 줄 테니.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 집안 구석구석이 모두 새롭게 보였어요.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아들 녀석 키를 재던 문설주의 빗금, 남편이 못을 박다 삐끗해서 흠집이 난 벽,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몸을 누였던 낡은 소파까지 그 모든 것들에게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찌개, 며느리가 유일하게 칭찬했던 잡채, 그리고 손주 서준이를 위한 맵지 않은 생선구이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리면서도 저는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한 마지막 만찬이자 과거의 저를 떠나보내는 저 자신을 위한 장례식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녁이 되고 약속한 시간에 맞춰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대감과 흥분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잔칫날 같아요. 며느리는 식탁을 보고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저를 향해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살갑게 구는 모습이 역겹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서들 앉아라. 배고플 텐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아들과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며 연신 기분 좋은 소리만 늘어놓았어요. 역시 엄마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어머니,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한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저는 그들의 아첨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서준이의 입에 생선살을 발라 넣어주기만 했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저릿해져 왔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동정심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제 말씀하신 거요. 저희 부탁. 저는 과일을 깎던 손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가장 잔인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아, 그 얘기.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말이다. 너희 뜻대로 해주기로 했다.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진짜죠? 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업 대박 나서 꼭 효도할게요. 아들 녀석도 얼굴이 벌개져서는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저는 제 손을 잡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지 않겠니?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할 시간이거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들의 표정은 기쁨에서 의아함으로 그리고 이내 경악과 불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새로운 집주인이라니? 말 그대로다. 나 이 집 팔았다. 내일 오전에 잔금까지 받을 거야. 그러니 법적으로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물론 너희 집은 더더욱 아니고. 거짓말. 어머니, 저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상의도 없이 집을 팔다니요. 며느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아주 차갑고 조용하게 말했어요. 상해? 내가 왜 너희랑 상의를 해야 하지? 이건 내 집이고 내 인생이야. 너희가 내게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집이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나와 상의를 했었니? 제 말에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저 멍하니 저와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지요. 이제 이 집은 내일 아침이면 다른 사람의 집이 된다. 그러니 오늘 차린 이 저녁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호의인 줄 알아라. 어서 먹고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니들 집으로 돌아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같은 공간에 앉아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마지막 말을 끝으로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억압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온몸을 휘감는 짜릿한 전율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밤사이 아들 내외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거실에는 그들이 먹다 남긴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미련 없이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맞춰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에 걸쳐 모아온 살림살이들을 대부분 버리기로 했습니다. 낡은 가구, 빛바랜 그릇, 손때 묻은 물건들.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저를 올가매는 족쇄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꼭 필요한 옷가지 몇 개와 남편의 사진, 그리고 통장과 도장만이 든 작은 가방 하나만을 챙겼습니다. 텅 비어버린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는데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현관문을 열고 나서기 전 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해서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집을 나와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서진 휴대폰 조각을 힘껏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풍덩 소리와 함께 제 과거가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심지어 제 아들조차도 저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 다시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 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정택의 엄마도 김진주의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오롯이 저 자신으로 살아갈 오영자일 뿐입니다. 제 인생의 완전한 해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버스는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서울의 잿빛 풍경이 멀어지고 파릇파릇한 논과 밭, 나지막한 산들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 풍경들을 눈에 담으며 지난 수십 년의 제 인생도 저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멈춰 섰을 때 저는 잠시 내려 뜨끈한 어묵 국물을 한 컵 사서 마셨어요. 멸치 국물의 구수한 향이 속을 덮여주자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휴대폰을 강물에 던져버린 손이 아직도 짜릿한 것 같았습니다. 후련함과 동시에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진짜 두려운 지옥은 이미 내 발로 걸어 나왔노라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버스는 마침내 목적지에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아담한 소도시의 터미널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훅 끼쳐왔습니다. 서울의 탁한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였지요. 저는 미리 연락해둔 부동산 사장과 만나 사진으로만 보았던 제 세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아담한 단층 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하얀 페인트로 깨끗하게 칠해진 담벼락과 그 위를 타고 오르는 붉은 장미 넝쿨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일굴 만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집안은 단출했지만 햇볕이 잘 들어 구석구석 환하고 따뜻했어요. 저는 짐이라고는 단출한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그 텅 빈 집이 조금도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텅 빈 공간을 앞으로 오롯이 저만의 것으로 채워나갈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그날 밤 저는 동네 식당에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가구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이불 가게에서 사온 새 이불을 거실 한가운데에 깔고 몸을 누였어요. 창문을 열어두니 철썩, 철썩 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서울의 그 집에서는 밤마다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느라 혹시나 제 기침 소리가 그들의 단잠을 깨울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야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열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 나가 작은 텔레비전과 냉장고, 밥솥과 같은 최소한의 살림살이를 들여놓았어요. 그리고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마당의 잡초를 뽑으며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소리내어 웃기도 하고 슬픈 장면에서는 마음껏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저를 간섭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제게는 천국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에 남겨두고 온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지요. 저는 숙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숙자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영자야, 너 괜찮은 거야? 친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응, 나 괜찮아. 너는 별일 없고? 지금 서울에 난리가 났어, 난리가. 숙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본물 터지듯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숙자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처참하고 또 통쾌했습니다. 숙자의 말에 따르면 제가 마지막 만찬을 베풀고 떠난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제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한참 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며 쇼하는 걸 거야. 어머니가 설마 진짜 집을 팔았겠어? 라며 현실을 부정했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결국 제가 차려준 밥상도 다 치우지 않고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다시 제 집을 찾아왔다고 해요. 혹시나 제가 밤사이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요.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 낯선 사람들과 어제부로 이 집은 저희가 샀습니다만 누구신지요? 하는 새 집주인의 차가운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사실임을 깨달은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거의 실신할 듯이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아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흘러나왔을 뿐이지요. 그때부터 그들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제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숙자의 집까지 찾아왔다고 해요. 영자야, 네 아들하고 며느리 그날 저녁에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어. 다짜고짜 너 어디 있냐고 우리한테는 말했을 거 아니냐고 윽박 지르는데 나랑 우리 영감이랑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숙자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떨린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 어디 가셨는지 정말 모르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어머니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며
동정심에 호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숙자가 정말 모른다고 연락 끊긴 지 오래되었다고 잡아떼자 금세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고요. 너 김진주 걔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 꼬드겨서 재산 빼돌리려고 작정한 거 다 알아요. 당장 우리 어머니 어디 있는지 불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김진주다운 생각이었지요. 세상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돈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감이 버럭 화를 냈지.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굴 도둑놈으로 모는 게야.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경찰을 부를 테니 그리 알게. 하고 소리치니까 그제야 깨갱하고 물러나더라. 하지만 그들의 방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들 정태기가 혼자 숙자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와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고요. 아들은 숙자 앞에서 펑펑 울며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엄마가 집 나가셨어요. 제발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숙자 이모.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라며 무릎까지 꿇으려 했다고 합니다. 숙자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모른다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숙자는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저를 찾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자야, 잘 들어. 걔들이 그냥 네가 밉고 서운해서 그러는 게 아니었어. 아주 큰 사고를 쳐놨더라고. 사고라니? 네 며느리 그 인터넷 쇼핑몰 사업 말이야. 네 집 담보로 대출받을 걸 기정사실로 여기고 이미 투자자들이랑 납품업체랑 계약을 다 해버린 거였어. 네가 돈을 안 해주면 당장 계약금의 몇 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하고 심하면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할 판이었던 거야. 숙자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상상 이상이었던 겁니다.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의 돈인 양력이고 이를 저질러 놓은 뒤 제게는 그저 도장만 찍으라고 통보를 하러 왔던 것이지요. 제가 만약 그들의 뜻대로 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든 저를 구슬리거나 협박해서 도장을 받아냈을 겁니다. 제가 집을 팔고 사라지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걔들 지금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되긴 꼴 좋게 됐지. 결국 위약금 물어주느라 살던 아파트 전세금까지 다 빼서 월세로 옮기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하더라. 며느리는 매일같이 다 네 엄마 때문이야. 하고 소리 지르고 아들은 아들대로 누가 그렇게 성급하게 계약부터 하랬어. 하고 맞받아치면서 집안이 전쟁터가 따로 없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해. 숙자는 고소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저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아들 정태기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동정하고 연민하는 순간 저는 또다시 과거의 셔틀콕 엄마로 돌아가게 될 뿐이었지요. 숙자야, 나 때문에 너까지 곤란해져서 어떡하니?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긴. 나는 괜찮아.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데 영자야, 너 정말 이대로 괜찮겠어? 아들 녀석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친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니, 괜찮아야지. 내가 지금 무너지면 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 숙자야, 부탁 하나만 할게.
앞으로도 누가 찾아와서 내 소식을 묻거든 절대로 모른다고 해줘. 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2번 다시 찾지 말라고 전해줘. 할 수 있지? 숙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영자야.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어쩌겠니? 걱정 말고 너는 너 갈 길 가. 여기 일은 내가 알아서 막아볼 테니. 친구의 그 한마디에 저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친구가 제 피부치인 아들보다도 더 제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숙자야. 정말 고마워. 나중에, 아주 나중에 모든 게 다 정리되면 그때는 내가 꼭 너 찾아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근처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골랐어요. 서울에서 불어온 폭풍의 소식은 제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 끝에 남은 것은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진 확신이었습니다.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이것이 저와 그들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었다고.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제 작은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단단했어요. 서울의 소용돌이를 뒤로하고 저의 새로운 일상은 잔잔한 바다처럼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짭조름하면서도 싱그러운 바다 공기를 흠뻑 들이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마당의 작은 텃밭에는 상추와 쑥갓,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다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뾰족하게 돋아나는 새싹을 들여다보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요. 흙을 만지고 살아있는 것들을 돌보는 일이 이토록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저는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집 뒤편으로는 나지막한 동산이 있어 가볍게 오르기 좋았고 집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해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얀 모래사장을 따라 하염없이 걷기도 하고 갯바위에 앉아 밀려오는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어요.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와 바위를 때리고는 하얀 거품으로 부서져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속의 시끄러운 상념들도 저 파도처럼 부서져 멀리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았지요. 그러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트고 말벗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외지인이라며 경계하는 눈치도 있었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텃밭에서 갓 딴 상추를 나눠주기도 하니 금세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평생을 이 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이야기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식들 다 도시로 떠나보내고 늙은 부부만 남았다는 이야기, 물질 나가서 잡아온 해산물로 자식들 공부시켰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제 지나온 삶의 그림자를 보았고 또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이 세상에 많다는 사실의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동네 문화원에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노래 교실도 있고 그림 교실도 있는데 혼자 가기는 쑥스럽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 와서 노래를 배우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통기타 교실이었습니다. 젊었을 적 남편이 낡은 기타를 뚱땅거리며
웨딩 케이크를 불러주던 모습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굳은 살 하나 없던 제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누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처음으로 제 손으로 연주했을 때, 그리고 서툰 코드를 짚어가며 나성의 가면을 처음으로 완주했을 때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타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문화원에서 저는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대여섯 살 많았지만 소녀처럼 웃음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이름은 봉자 언니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저처럼 혼자 지내고 있었지요. 우리는 금세 마음이 맞아 매일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서로의 집에 놀러가 음식을 나눠 먹고 날씨 좋은 날에는 버스를 타고 근교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영자 동생, 얼굴이 참 좋아졌어. 처음 봤을 때는 꼭 무슨 큰 근심이라도 있는 사람 같더니 어느 날 봉자 언니가 해변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언니. 저도 몰랐네요. 그럼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었지. 그런데 요즘은 아주 활짝 폈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 언니에게 제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집을 팔고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지요. 그저 아들 내외와의 갈등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고만 말했습니다. 봉자 언니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잘했어, 동생. 아주 잘했어. 자식도 다 소용없어. 결국 기댈 건 나 자신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야. 나도 우리 아들, 딸내미들한테 서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내 인생 즐겁게 사는 게 그놈들한테 복수하는 거다 생각하면서 언니의 그 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기억을 거의 잊고 지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의 일처럼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고 저는 그 평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어느 날 오후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발신자는 숙자였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자야, 나야. 숙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치고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숙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영자야, 나 정말 더는 못 버티겠다. 나 좀 살려줘. 숙자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래? 진정하고 말해봐. 걔들이 또 찾아왔어? 찾아오는 수준이 아니야, 영자야.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해. 숙자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 아들 내외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위약금 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 보증금까지 다 빼서 허름한 월세 빌라로 이사를 갔고 아들 정태기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회사에서도 겉돌다가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수입이 끊기자 그들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노는 고스란히 숙자에게로 향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김진주의 집착은 거의 병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요.
숙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수십 통씩 전화를 걸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밤늦게까지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어젯밤에는 정말 끔찍했어. 밤 12시가 넘었는데 술에 잔뜩 취해서는 우리 집 현관문을 발로 쾅쾅 차면서 이 집구석에 내 돈 떼먹은 할망구. 숨겨놓은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어.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나 정말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저는 숙자의 이야기에 치가 떨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그랬어. 신고했지. 경찰이 와서 데려갔는데 몇 시간 뒤에 풀려나서는 또 찾아왔어.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당신 딸내미 회사 찾아가서 당신이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시어미랑 한패라고 소문낼 거야. 하고 협박하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 없는 제 친구가 저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평화는 결국 친구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미안함과 죄책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숙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자야, 네가 뭐가 미안해. 네 잘못 아니야. 그년이 미친 거지. 그런데 영자야, 나도 이제 한계야. 나 정말 이러다 신경쇠약으로 쓰러질 것 같아. 숙자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누리고 있던 이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 간에 사치스럽고 이기적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영자야, 내가 어제 정태기를 잠깐 만났어. 걔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 걔가 나한테 그러더라. 이모, 다 저희 잘못이에요. 저희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엄마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면서 펑펑 우는데 마음이 또 짠하더라니까.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말에 제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일 리 없다고. 그저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리니 다시 저를 이용하기 위해 흘리는 악어의 눈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영자야. 네가 한번 만나서 끝을 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대로는 너도 나도 걔들도 다 같이 말라 죽을 것 같아. 숙자의 마지막 말은 제게 던져진 무거운 질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기타를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하던 바다 위로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하고 도망쳐왔던 과거의 폭풍이 결국 저를 찾아내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평화는 이토록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것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숙자와의 통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잠을 자도 깊이 들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나기 일쑤였어요. 텃밭의 채소들은 시들어가고 기타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갔습니다. 봉자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와 동생, 어디 아픈 게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하고 물었지만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 그저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요 하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온통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하나 편하자고 제 유일한 친구를 사지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진주가 숙자네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 술에 취해 현관문을 걷어차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곳에서 평화로운 바다를 보며 기타를 배우는 동안 제 친구는
서울의 그 삭막한 아파트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죄 없는 사람들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서울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은 제게 패배와 상처의 기억만이 가득한 곳이었으니까요. 다시 그들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순간, 저는 또다시 힘없는 늙은이, 이정택의 엄마로 돌아가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정면으로 부딪히자. 하지만 그들의 운동장이 아닌 나의 운동장에서 싸우자.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숙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중전화가 아닌 제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숙자야, 나야. 그동안 괜찮았어? 영자야. 연락도 없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나는 괜찮아. 그 뒤로는 아직 별일 없어. 숙자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그 목소리 끝에 서린 불안감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숙자야, 내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어. 네 말이 맞아. 내가 한번 만나서 끝을 내야 할 것 같아. 정말? 너 정말 괜찮겠어? 응. 그런데 서울로 가진 않을 거야. 그 애들을 이리로 오라고 할 참이야. 제 말에 숙자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뭐, 거기로? 네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응. 이제 더는 너한테 피해줄 수 없어. 내가 직접 해결해야지. 저는 숙자에게 제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숙자가 너무 위험한 생각이야. 걔들이 거기까지 가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라며 극구 말렸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는 이내 제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봉자 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제가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봉자 언니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바보같이 왜 이제야 말해. 걱정하지 마, 동생. 내가 옆에 있어줄게. 아니, 우리 문화원 식구들이 다 동생 편이 되어줄 거야. 언니는 정말로 문화원 식구들을 모아놓고 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두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분개하며 저를 돕겠다고 나서주었어요. 평생을 바다와 싸우며 살아온 그분들에게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인함과 따뜻한 의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모습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게는 이미 새로운 가족이 생겨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함께 작전을 짰습니다. 아들 내외가 찾아왔을 때 제가 혼자 그들을 상대하지 않도록 모두가 제 집에 함께 모여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해 두기로 했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문화원 원장님의 아들이라는 변호사에게 미리 자문을 구해두기도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저는 숙자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숙자야, 이제 됐어. 그 애들한테 내 주소를 알려줘. 영자야, 정말 괜찮겠지? 걱정하지 마. 나 혼자 아니야. 그리고 숙자야, 주소를 알려주면서 조건이 있다고 꼭 전해줘. 조건? 응. 첫째, 반드시 네 아들 정택이랑 며느리 김진주 둘만 올 것.
둘째, 와서는 절대 소란 피우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조용히 대화에 응할 것. 만약 이 조건을 어길 시에는 두 번 다시는 나를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즉시 너를 괴롭힌 모든 죄를 물어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 경찰에 고소할 거라고.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숙자는 제 목소리에서 더 이상 과거에 약하고 마음 여린 오영자를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알겠다, 영자야. 네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전할게. 부디 몸 조심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끼어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오랜만에 파란 하늘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작은 집, 제 왕국의 거실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선택하고 제 손으로 일궈낸 저의 성이었습니다. 저는 제 성으로 걸어 들어올 어리석은 적들을 기다리는 여왕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차가운 확신과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제 손으로 직접 써내려갈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폭풍은 이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숙자에게 내 주소를 알려주라고 말한 뒤 제 작은 바닷가 집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야의 숨막히는 긴장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침 산책을 하거나 기타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는 늙은 장수처럼 마음의 갑옷을 챙겨 입고 저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아군들과 함께 작전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도와주기로 한 봉자 언니와 문화원 식구들이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저 제 옆을 지키며 말벗이 되어 주었어요. 제가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영자 동생, 정말 괜찮겠어? 아무리 밉다지만 그래도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막상 얼굴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지는 게 어미 마음 아니겠어. 노래 교실의 총무를 맡고 있는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분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 썩은 가지는 쳐내야 다른 가지들이 햇볕을 보고 잘 자라는 법이라고 했어요. 제 마음속 아들이라는 가지는 이미 오래전에 썩어버렸습니다.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제 남은 인생이라는 나무 전체가 죽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그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저를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마치 독립군들처럼 머리를 맞대고 비밀스러운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놈들이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너무 대놓고 앉아 있으면 경계심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 영자 동생이 문을 열어주고 거실로 데리고 들어오면 우리는 마치 우연히 마시러 온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고 있는 거야. 봉자 언니가 그럴듯한 제안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대화는 무조건 영자 언니가 주도해야 해요. 저희는 언니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입을 열지 말고요. 괜히 우리가 먼저 나섰다가 저쪽에서 남의 가정사에 무슨 참견이냐고 길길이 날뛰면 복잡해지니까요. 서예 교실의 막내라는 분이 아주 영리한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역할 분담도 확실히 했습니다. 봉자 언니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꼼꼼한 성격의 총무 언니는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상 촬영은 젊어서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좀 만져봤다는 기타 교실 선생님이 맡기로 했어요. 거실 책장의 책들 사이에 아주 작은 카메라를 숨겨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모든 상황을 녹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하는 동안 제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차분해졌습니다. 혼자였다면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가족보다 더 진한 연대감과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잠자리에 누우면 어김없이 수많은 상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아들 정태기에 대한 기억이 저를 괴롭혔지요. 제가 기억하는 제 아들은 결코 그런 이기적이고 나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적 정태기는 동네에서 가장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아이였어요. 넘어져서 다친 친구를 업고 와서는 제게 약을 발라달라며 같이 울어주던 아이, 시장에서 짐을 들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제 뒤에서 작은 손으로 제 허리를 밀어주던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정태기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제 등을 두드려주며 엄마, 내가 있잖아. 내가 빨리 커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하고 어른스럽게 저를 위로해 주었지요.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고마워서 아들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소리 없이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랬던 아들이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김진주라는 아이를 만나고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롭게 자랐다는 그 아이가 안쓰러워 친딸처럼 품어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진심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단 한 번도 저를 진심으로 어미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그런 아내의 이기심과 탐욕을 말리기는커녕 그 옆에서 동조하며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아내는 지켜야 할 대상이 되었고 엄마는 희생해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수없이 되뇌었던 자책이 또다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좀 더 엄하게, 좀 더 강하게 아들을 키웠어야 했다고.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어야 했다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끝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숙자에게 연락을 한 지 닷새가 지나도록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들의 자존심이 혹은 마지막 남은 양심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런 기대는 역시나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저녁 제 낯선 휴대폰 벨이 처음으로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누구의 전화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나 정택이야. 숙자 이모한테 얘기 들었어.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래서 올 거니? 제가 먼저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낮았습니다. 응, 갈게, 엄마. 엄마가 보고 싶어. 보고 싶다는 그 말에 제 마음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것은 진심이 아니라고.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라고. 나를 보러 오는 게 아니겠지. 돈을 보러 오는 거겠지. 아니야, 엄마. 정말이야.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고 싶어서 그래. 알겠다. 그럼 언제 올 거지? 이번 주 토요일에 괜찮아? 그래. 토요일 오후 2시에 내가 알려준 주소로 오너라. 저는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엄마, 그리고 진주도 같이 가도 돼? 진주가 엄마한테 꼭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 김진주가 가증스러운 연극의 대본이